안녕하세요. 퀴즈남마 이현우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박정희가 독립군을 때려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교사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살기 좋고 남한이 북한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북한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으로 지켜서온 한홍규 성공회대 교수의 강의가 일성고등학교에서 버젓이 방영된 사실 아실 겁니다. 뭔가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이념 문제를 떠나서 청소년들의 객관적 사실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대선 불복 파문을 일으킨 강동원 의원에 대한 공격은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속마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장성욱 건국대 교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이남희 채널A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동원 의원 발언이 돌출 발언으로 끝나는가 했는데 문재인 대표께서 뭐 좀 해명을 하는 과정이 또 명쾌하지 못해서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번 대선 이후부터 우리 사회 일각에 지금까지 강력하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일각에서 늘 이렇게 제기해왔던 의혹들이거든요. 그 의혹들이 다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강력하게 의혹이 남아있다. 그리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 의혹은 뭐냐? 대선 개표 조작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도 좀 여전히 좀 찜찜하다 못 믿겠다 이런 의심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51%하고 48%, 3% 차이로 졌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정말 지금까지 그 아쉬움으로 남아있지 않나.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큰 지도자나 정치가 되려면 몇 걸음 뒤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승복의 문화죠. 이미 몇 번의 승복의 그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자당의 강동원 의원이 그렇게 대선 불복 발언을 한 것을 받아가지고 큰 의혹이 남아있다고 다시 치면 저것은 큰 정치인의 모습도 아니고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의 자세는 저는 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문 대표께서 강동원 의원의 발언이 뭐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제를 했는데 그 뒤에 있는 얘기 의혹이 강력하게 남아있고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뭘 더 해소를 해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자꾸 얘기를 하네요. 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명숙 재판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해도 조용하다가 이건 뭐 벌써 다 끝나고 뭐 일부는 구속도 되고 다 처벌을 받은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강동원 의원이 영화배우 강동원한테 오히려 피해를 좀 줄 정도로 예. 소란이 있는데 이러다 당을 하나 이분들이 따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선 불복당이라고 해서 대복당을 하나 만들어서 대복당. 예. 당원 당규는 이제 끝까지 우긴다. 뭐 여성한테 지면은 승복하지 않는다. 특히 이런 거 몇 개 만들어가지고 예. 당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문 대표 스스로 만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 대표가 경선 룰을 하면 비판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당대표 경선 때 경선 하루 전에 룰을 바꿔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지원 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큰 좌표를 보고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게요. 일단 이 룰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사전에 문제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승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 뭔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국민들은 수긍할 만하겠지만은 전자개표기 문제를 포함해서 개표 조작 의혹입니다. 지금까지 예. 그야말로 일각 중에 일각이 제기된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강동원 의원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더 크게 부풀려서 문제 제기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은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을 주기 어렵죠. 저는요, 문재인 대표 이 발언한 걸 보고 정말 안타까웠는데 조금 전에 김부겸 전 의원이 바로 이 강동원 의원 논란에 대해서 논평을 하나 냈는데 김부겸 전 의원의 말에 정말 고개를
끄덕였었거든요. 강동원 의원 먼저 사과해야 된다. 강동원 의원 사과해야 된다. 예, 그 법률 용어로 당사자 적격이라는 용어를 거론을 하면서 당사자 부적격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지고 나서 3년 뒤에 오심으로 졌다고 말하는 것 시체 말로 너무 찌질하다. 예를 들어 팬들은 오심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어도 운동선수는 지면은 제 실력이 부족해서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이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강동원 의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 대응을 했더라면 이렇게 더 분란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좀 문재인 대표 발언이 오늘 좀 논란을 더 키우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표께서 뭐 인격적으로는 훌륭한 분이라는 뭐 칭찬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중요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여지를 좀 남기시고 좀 불편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늘 만들어 왔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것이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가 초선이고 정치적 경력이 일천하다는 데서 오는 겁니다. 정치 8단 9단 정도 되면 몇 단계 앞을 보고 눈을 감으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표는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고 예. 특히 문 대표께서 우리 쾌도남마 이걸 보면 쾌도남마 이렇게 지도자는 어떤 면에서도 단칼에 자르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얼버무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흐려가지고 저기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토니 블레어 총리가 영국 총리가 그 대처 이후에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붉은 깃발을 빨간 장미로 상징을 바꾸고 또 한 게 대처에 대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적극적으로 바꿔서 10년을 해먹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편이거든요. 바둑을두들은 약자한테 혼수 두고 할 정도로 많이 하는데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15%밖에 안 나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50%가 넘는데 이거는 약자면서도 약자를 잘 활용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과대는 확 해야 되는데 계속 닭싸움 하듯이 부부싸움 할 때도 미안하다면 딱 미안하다고 끝내야 되는데 미안하긴 한데 이건 네가 나빠. 그럼 계속 밤새 싸우는 거죠. 뭐. 예, 네. 문 대표께서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사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발언 자체가 적절한지도 모르겠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불복하고 싶은 사람 많을 겁니다. 이회창 전 총재도 불복하고 싶을 테고요. 옛날에 뭐 총풍 이런 등등해서 도대체 어느 선거가 완벽하게 본인의 입맛에 맞게 공평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2년 대선하고 뭐 지난번 대선 워낙 박빙의 승부다 보니까 저는 이제 패자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뭐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예. 보편적 가치에 맞느냐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4년도 2월 달에 하버드 대하고 시드니 대에서 선거 공정성 조사라는 걸 전 세계 한 7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르웨이가 1등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치러졌던 한 3년간의 선거를 분석을 한 건데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로 공정한 선거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나왔습니다. 와. 그리고 미국이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세계에서 26위, 일본에 전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가 18위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6위.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있고 이 모든 대선 과정,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게 보편적인 기준인데 이러한 보편적 기준에 어긋나는 주장들을 하게 되면은 뭐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저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상식과 이성에 좀 충돌한다는 거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에 대선에서 패배하신 다음에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물러가 계시다가 시대의 요구를 맞아서 몇 년 지나서 다시 나타나셔서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께서도 패배하고 1, 2년 좀 자숙을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지금 불복하는 듯한 말씀하셨죠. 대선 패배하고 1년쯤 지나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렇죠. 책의 내용에도 보면 뭔가 좀 억울하고 뭐 불공정하고 뭐 좀 이렇게 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좀 명쾌하지 않다, 깔끔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 본인의 어떤 전략적인 실수인가요? 어떻습니까? 스타일이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어떤 선거에 있어서
뭐 지난번 4.29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친노 패권주의 때문이다라는 이런 당내 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노 패권주의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본인의 정치적 책임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이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그럼 본인은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의 가장 큰 책임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본인이 그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은 내가 다음번 대통령 선거 도전하기 어렵지 않는가 이런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예. 문재인 대표께서 얻을 것이 아직도 더 많다 그런 욕심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난 대선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직을 던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마찬가지로 혁신위에서 부산 출마하라고 했을 때 이미 정계 은퇴를 했으면서 그러면 그걸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줄 아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패밀리라든가 조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지난 보궐선거 이후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했으면 야당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예. 친노 패권 청산 그런 거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문재인 대표를 향해 쏟아졌던 비판 또는 비난은 이 말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축하와 함께 경고합니다. 우리 당이 개최한 것일 뿐 국민이 개최한 것이 아닙니다. 네, 당시 저 기자회견 당시 이제 국회 출입 기자였는데 예. 저 기자회견 분을 보고 기자들끼리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 4월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참패를 했는데 정말 그 당 최고위원도 모르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은 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문재인 대표가 말하는 국민이 누구냐? 그러면 새정치연합을 지지한 국민은 국민이고 그다음 새누리당을 지지한 국민은 국민이 아닌 것이냐. 일단 이 패배 자체도 사과하기보다 이렇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저 발언 때문에 더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하여튼 뭔가 정치인 큰 지도자가 명쾌하지 못한 발언 또는 또 뭔가 불복하는 듯한 느낌은 썩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사실은 정반대로 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반대, 명쾌해서 국민적 지지를 오히려 더 받은 분이 있습니다. 보시죠.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치열했던 경선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요구도 없이 그동안 저를 도와주셨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당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 힘을 합해 주십시오. 경선 과정의 모든 일들 이제 잊어버립시다. 하루아침에 잊을 수가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읍시다. 그리고 다시 열정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돌아오셔서 처음 또 지금 저때 기억이 남는데요. 당시에도 당원들의 투표에서는 이기고도 결과적으로 패했고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이 참 기억이 남더라고요. 하루에 못 잊으면 몇 날 며칠을 걸려서라도 잊어라. 사실 저것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린 게 예. 저런 자세 때문에 예. 선거만 하면은 사람이 몰리는 거죠. 예, 선거만 하면. 예, 선거만 하면 몰리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찌질이라는 인상을 안 줄 수가, 방송 용어가 찌질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찌질이 왜 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고 있는 선이 굵지 못하고 명쾌하지 못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자꾸 얘기를 뭐 억울하다 뭐 불공정하다 얘기를 하면 과거 지향적인데 다 잊자. 고 앞으로 가자. 이게 좀 더 미래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저 후보를 보면 저때 당시 보면 이제 당선 연설, 수란 연설 그리고 낙선 수란 연설 두 개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있다는 거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뿌리가 약하고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문재인 대표를 굳이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도자가 드러난 결과, 패배의 결과 또는 당선의 결과에 대해서
좀 명쾌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조금 전 얘기로 돌아가서 강동원 의원 대선 개표가 조작되었다는 강동원 의원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몇 마디를 더 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들어보시죠.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3년이 가까워오는 지금까지 대부분에서 만약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근거가 없다면 빨리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어서 그런 의혹들을 해소시켜 줘야 하는데 그게 판결이 나지 않다 보니 그 의혹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의혹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법원이 또 꾸려져야 되고 대법원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무효 소송한 분들이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검찰, 경찰 조사에서 이미 다 확인하고 다 끝났습니다. 이 상황인데 대법원 판결 때까지 법원 어떻게 더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저 선거 무효 확인 소송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신 저 소송이 뭐냐면은요. 2013년도에 한 시민 2천여 명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패자 쪽에서 한 겁니다만은 이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전자개표기 문제입니다. 이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자, 이 전자개표기 문제를 가지고 일단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문제 제기한 사람들은 구속 상태고요. 그냥 그 다음에 백서라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금 구속 처벌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대선 무효 소송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전자개표기 문제는 2002년도에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제기돼서 그때 이 1,104만 표를 수작업으로 다시 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뒤집힌 게 아니라 오히려 이회창 후보 쪽이 표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때는 패자가 이회창 후보 쪽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문제 제기는 과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일단 공론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선거 무효 소송이 이번에 제기된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뜬금없이 문재인 대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함으로써 이게 뭔가 이미 감춰졌던 문제들을 이제 덮어졌던 문제를 다시 또 부딪혀내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3년씩 걸린다 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까지는 야당이 의도적으로 끌었다 이런 얘기 나왔고 3년 더 이상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 기간도요. 이 나중에는 이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게 선거 취지가 변경이 되면서 댓글 문제도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이 부분이 첨가가 됩니다. 근데 이 댓글 소송이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선거 무효 확인 소송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문재인 대표가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KBS 측에서도 강동원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방송국의 선거 개표 이 과정도 뭔가 조작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점점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데 강동원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KBS, MBC, SBS의 합동 출구조사는 오후 3시까지도 문재인 후보가 2.2%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표가 시작된 지 2시간 후인 밤 8시 45분에 KBS는 박근혜 당선 유력이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초저녁에 당선 유력이라는 방송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국회에서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이 방송을 젊은 사람도 보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내가 책임진다고 합니다. 면책특권을 포기하실 것 같습니다. 연락도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책임져요. 그런데 KBS에서는 여지도 없이 정확하게 반박을 했죠. 바로 반박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지금 그 앵커 옆에도 지금 판넬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강동원 의원이 합동 출구조사에서 오후 3시까지 문재인 후보가 2.2%포인트 앞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KBS는 이렇게 바로 자료를 내놓습니다. 오전 10시 첫 집계부터 박근혜 후보가 7.6%포인트 앞선 뒤에 한 차례도 역전된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서 시중의 루머를 진실로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요. 저건 KBS가 틀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자료 다 갖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 내용입니다. 이 초저녁에 어떻게 유력이라고 당선 유력이라는 것이 뜨냐. 근데 KBS가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개표율이 보통 20%에서 30% 개표가 이 정도 진행되고 나면은 유력이 판가름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이제 개표가 40~50% 진행되면은 당선 유력까지 나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다 반박을 했기 때문에 강동원
의원의 주장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떠돌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그 반박을 어제 KBS가 자세 리포트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또 샘플이라 그러죠. 수많은 중에 10%만 개표하면 신뢰 수준 95% 이상으로 유력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 30% 있으면 선거를 치러보신 분이 이 내용을 모르고 얘기를 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총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관계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 대선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다면 과학적인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사실과 팩트에 기초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실과 팩트라는 부분에서 결정적 착오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느냐? 그럼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 그 정치적 의도는 뭐냐? 혹 당내 분란을 어떤 외부의 싸움으로 좀 전이시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구구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구구한 해석이다. 예.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지지자를 예를 들어서 열심히 지지했는데 아깝게 졌으면 그것에 대한 동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는 설령 그렇게 섭섭한 것이 있어도 헌정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야당의 대표도 틀림없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경쟁한 경쟁자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것을 의혹 제기를 더 두고 보자는 것이 아니고, 예. 이쯤에서 내가 대신 사과하고 여기서 끝내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옳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인데, 문재인 대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의원 발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좀 이런 의혹이 있으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의혹이면 당연히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예, 문재인 대표 얘기인데요. 그 전에 이 정도면 당연한 겁니까?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하는 것이? 한번 들어보시죠. 강동원 의원은 그런 우리 사회 일각의 어떤 의혹에 기초해서 그런 뭐 질의를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좀 제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 출당을 시키다든지 뭐 제명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좀 과다한 그런 말하자면 정략적인 주장인 것 같고, 강동원 의원에 대한 뭐 과도한 비난은 정략적이다. 그리고 강동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사회에 어느 정도에 있는 의혹을 보고 제기한 거다. 제가 보기로는 강동원 의원께서 꾸준히 본인 스스로 저는 의혹을 만들어 오고 확산시켜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사회에서 얘기하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대변해서 했다라는 말은 조금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 의원도,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되게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강동원 의원이 지금 그 본인이 공천받기가 어려워서 통합진보당의 전남, 예. 후보로 나갔다가 자신의 지역구 남원순장 후보로 나갔다가 이강래 전 의원을 아주 어렵게 꺾고 당선이 됐다가 다시 탈당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왔는데, 늘 그 자기 지역구 경쟁자인 이강래 전 의원 그 의식해서 뭔가 당에서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그 느낌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좀 무리수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보다 오히려 좀 강동원 의원의 어떤 당내 입지마저 또 어렵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저분이 저 발언해놓고 연락이 아직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뭐 이런 방송만 봐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누가 봐도 다 아는 거를 저렇게 해놨으니까. 아니, 근데 국회의원직 되시는 분이 이런 파장, 말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내용, 어떤 게 옳지 몰랐을까요? 근데 지금 지르고 그냥 지금 말씀하시고는 사라졌습니다. 홈페이지도 다운돼 있던데요. 예.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책임 정치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나중에 당대표로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저 발언 두 가지 면에서 큰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 대선 의혹이라고 제기된 건 사실은 댓글 문제였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이 공직선거법은 문제가, 이거 위법이라고 본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요. 근데 이미 끝난 선거를 가지고 다시 왈가왈부하는 것이 과연 국정에 도움되겠느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되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제기가 있을 뿐 아니라, 예. 이번에 제기한 문재인 대표의 또 다른 발언, 이거는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나온 전자개표기 문제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예 없고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새로운 의혹 제기를 했다는 것은 이게 과연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가장 먼저 문재인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 저는 여기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 의원을 막론하고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의원이 승복
선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로 저는 일단락을 됐다고 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강동원 사태라든가 문재인 대표의 발언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이슈가 나오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야당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지난 일에 대해서 좀 연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회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일선 고등학교에서 교과서 문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좀 심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거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일선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5년간 우리나라 민주주의 임기가 한 10년 됐습니다. 이 5년 동안 문화를 탄다. 또 문화 타지 말하니까 이 말을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22조를 세워서 거기에 사대강이 죽었지. 네, 4대강이 죽었지. 몇 조를 넣었는데 애들의 응답까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밝혀지지도 않았고 근데 본인이 이렇게 믿고 싶은 건데 저걸 이렇게 아이들한테 저렇게 얘기를 해도 참 문제가 많죠. 4대강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굉장히 이르다고 봐야죠. 지금 예. 몇십 년 만에 최고 가뭄인데 지금 그래도 가뭄 피해가 적은 데가 4대강하고 좀 떨어진 데 이런 데가 지금 가뭄 피해가 많은 거죠. 예. 여기서 뭐 누가 공가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평가하기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굳이 저렇게 다소 편향된 교육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굳이 이승만 박정희를 그렇게 미워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그렇게 비하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승만 박정희. 예. 80년대 영향이라고 보는데요. 80년대 영향. 뭐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민중민주주의 사관이 당시에 대학을 다녔던 그 당시 인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80년대 메모리칩이 아직도 빠지지 않고 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저런 교육들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정치하는 데가 아닙니다. 정당이 아니고요. 학교입니다. 초중고생들에게 이런 사상을 강요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사상이냐를 떠나서 옳지 않다라는 데 학부모들이 다 동의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편향돼 있고 헌법이나 진실에 어긋난다는 면에서 더 큰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해방정부, 해방이 되면서 남한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여러 가지 지금 이념적 갈등이 상당히 그 시점에서 이제 분단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분단 이데올로기에서 갈린 그 세력이 남한의 잔존에 있고 그 영향에 심취한 세력들이 일정 부분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교육에 우리가 어떤 교과서에 있는 그 이면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친정부적인 것만 하면은 자극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영웅 심리에서 이런 것이 이제 오는 것으로 보고 예. 결국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소명의식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역사에 대한 또는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도 좀 다소 왜곡되고 과장되고 뭐 좀 악의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참 제가 좀 속상한 것은 바로 다음 보여드릴 영상인데요. 아이들에게 근거 없는 의혹, 음모론 이것을 가르칩니다. 사실과 다르게 본인이 조금 인터넷 댓글에 있는 의심, 의혹 이것을 사실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그때가 이상하다고 감지하는 게 7시 7시 반 사이 가던데? 왜 그 시간 안 보여줄까? 사람들 다 거기서 이렇게 쏠려있을 때 한민이 뭐 기준한? 통과시켰는데 잠시만 생각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어놓고 그냥 한번 갔다 와라 해가지고 놀고 있는 거 가서 쏘라 다음에 스태프도 좀 일단은 서울을 하면 이해돼요. 근데 20분? 참 황당합니다. 잠수함 얘기가 왜 나오고 세월호가 미군 잠수함이 부딪혀서 침을 시켰다 저런 얘기인가요? 저게 무슨 얘기죠?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도 댓글에서도 아주 악의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걸 버젓이 교사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제 선동 편향 교육 사례라고 해서요. 예. 블루유니언이라는 시민단체에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저거에 이슈별로 항상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천안함 사건 때는 북한의 도발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왔고 연평도 사고 때는 한국이 먼저 쐈다는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세월호 문제가 터지면 이 국정원 소유고 미군 잠수함하고 부딪혔다. 이런 인터넷 아주 구석에도 있는 그런 음모론들이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행행하고 있고 이게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북한 도발이 아니라고 답하고 있는 게 결국 학교 현장에서 저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열매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 저런 얘기를 하는 교사는 처벌 안 받습니까? 뭐 세월호가 미군 잠수함 때문에 침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교사가 계속 수업하게 놔둬도 됩니까?
방법 없습니까? 법조인이 안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교과서를 검인정을 하든지 국정을 하든지 무슨 좋은 교과서가 나와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신이 저렇게 되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예.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 없었어요. 예. 이제 뭐 교수권과 학습권이 있고 학생은 이제 학습권이 있고 선생님들은 교수권이 있고 뭐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나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이제 유리 이렇게 창으로 된 것을 다 가림막을 해서 아예 볼 수 없게 그렇게 이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당황스러운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목소리를 준비한 것 말고 학생들이 신고한 내용들입니다. 좌편향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인데 이 내용을 학생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수업은 못 듣겠다. 박정희는 독립군을 때려 죽였고 이번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딸인 박근혜 같이 이런 참 험한 말을 따라하고 있다. 이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꽃다운 우리 세월호 탔던 학생들을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사실과도 다르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적개심을 사실과 다른 일을 근거로 해서 심어준다. 이거는 좀 역사에 대한 시각을 벗어난 기본적인 인격의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증오심이 교육된다면 그것은 사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옳지 않은 교육입니다. 근데 저게 사실이 아닌 거짓의 기초에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증오심이 가르쳐졌을 때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끌고 갈 사람들인데 과연 정당한 교육이냐? 이거는 이전 교육 행태를 보더라도 가장 큰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황당한 사례 몇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남한은 남한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한보다 북조선 공화국이 훨씬 살기 좋다. 남쪽 정부는 북쪽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한다. 3대 세습이 민주주의를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경기도 Y 모 고등학교의 남쪽 정부란 표현 자체도 북한에서 오히려 지금 북한식 표현이거든요. 예. 어떻게 수업 중에 저런 발언까지 할 수 있을지 그 쓰는 어휘 자체도 굉장히 어떤 북한에서 쓰는 용어를 해서 아마 학생들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좀 궁금한 게 정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70년대 생각이 머무르고 있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좀 민주주의니까 남쪽이 북한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해도 좀 납득은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80년대 그 의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북한은 자주와 주체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다 좋다. 그러니까 자주와 주체만 있으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독재와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는 게 주체사상인데 예. 이러한 논리에서 연장된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이 판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6.25 사변 당시에 미국이 없었으면 통일이 됐을 것이다. 그 통일은 북한이 주도하는 김일성 위주의 통일인데 예. 한국도 북한 사람처럼 살고 있을 거고 정치범 수용소가 한국에도 널려 있을 텐데 그런 세상을 과연 원하는 것인지 그러나 마음은 원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는 바라고 있는 교사들이 꽤 많다. 그리고 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뭐 반체제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반골기질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북한식으로 보면 이게 회색 분자인데 저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으로 갔을 때 북한에서는 제 1순위 차단 대상자가 됩니다. 우리 체제에 적응 못하고 비판하고 북한 선전하고 그럼 북한 가서는 우리 체제에 오면 우리 체제를 가장 먼저 비판할 회색 분자다. 배신자, 변절자라고 하는 거죠. 예. 어찌 보면 저런 일부입니다. 일부 왜곡된 역사 교육하는 선생님보다 그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이 더 정확하게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수업 못 듣겠다 하고 신고한 그런 학생들 중에 얘기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이게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됐었다 이렇게 막 열반을 토하실 때 뭔가처럼 대통령이 뭔가 잘못한 것 같긴 하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비판적인 학생이 아니라면 아마 듣는데 그래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실 좀 위험하긴 하죠. 예, 저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저 선생님 수업 계속 들었다가는 참 위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용감한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이걸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합니다. 예. 그랬을 때 학생들이 저런 걸 녹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했을 텐데 그렇게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뭐 가족도 없는 것도 같고 하여튼 좀 특이합니다. 근데 저기 나와 있는 사례들 말고도 실제 그 블루 유니온 같은 단체에서 하는 얘기들을 직접 들어보면요. 정말 이 방송에서 하지 못할 말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온갖 거짓말과 선동들을 교사들이 하고 있다는 건데 물론 전체 교사가 아니라 아주 일부 극소수에 불과하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준거로 삼고 있는 게 교과서와 교사형 지침서 같은 것들이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정치권에서 교과서 논쟁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안은 검정이든 아니면 국정이든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논쟁을 하더라도 어쨌든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공감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강연을 이제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업에 방영을 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런 얘기들, 박정희를 그때 죽였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고등학생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얘기는 그냥 그냥 듣고 흘리나요? 아니면 영향을 받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 가르치셨던 것들은 기억에 가끔씩 남거든요. 한참 감수성도 풍부하고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흡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물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때만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보면은 현대사 비중 가르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시험 범위도 들어가지 않아서 현대사는 예. 거의 가르치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 역사는 한참 뒤에 50년 뒤에나 평가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교수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저거에 대한 논문을 쓰고 그런 분이 고등학생들한테 저렇게 강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저는 90% 이상은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 고등학생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미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 현대사에 대해서보다도 영어, 수학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지 현대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과거의 정치인들을 얘기하면 학생들이 예. 잘 모르거든요. 그럼 박정희, 과거의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거기까지 아는 학생도 50%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대학 교수 권위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학생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것이 사실인가 보다 하고 어렴풋이 받아들이는 성향이 상당히 강할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도 이승만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이다. 이런 얘기하고 배 놓고 도망갔다고 6.25 때 피난 간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또 박정희 대통령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으면은 태어나지 않았을까 귀태다. 이런 얘기하는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과거에 예. 이런 식의 발언들이 일선 고등학교 역사 교사가 할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보면 정치권에도 매우 뿌리 깊게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귀태란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 기자에다 태아 태자 써서 그 뜻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태어났다 해서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노부스케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참 70년대, 80년대 일부 좌익운동 하던 사람들의 인식인데 저런 분들이 현역 의원으로서 저런 인식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외눈박이 역사관이라고 흔히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고 덮어버리고 한국에 있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티끌 하나만이라도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이 외눈박이 역사관은 이제 정치권에서 좀 극복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1961년도에 한국이 짐바브웨보다 3분의 1 미하로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30년 동안 발전시킨 공로만큼은 인정을 해야 된다. 여기 수많은 실수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빛의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한쪽만 보고 있는 시각은 극복돼야겠습니다. 이번엔 저런 것들이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다원화 시대 우리 체제에서 맞지 않는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이것을 재단을 하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반대파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결국은 협상이 안 되고 타협이 안 되고 일단은 임시적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역공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학계가 문제가
동북공정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예. 중국이 고구려나 이쪽을 다 편입하는데 우리 역사계에서 동북공정을 공부하는 사람이 7명밖에 없답니다. 아, 대한민국 전체에요? 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학문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임나 일본 부설도 일본은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쪽은. 현대사 이게 뭐 박정희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니 죽어야 될 사람이 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역사 각자가. 그래서 아까도 왜 한홍구 이 사람 강의한 거를 강남의 H고등학교에서 틀어주고 그걸 감상문을 학생들한테 써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좀 긴 역사로 보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요 현대사 요것만 갖고 학생들한테 세뇌를 하고 있으니까 참 예.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한홍구 교수 이분은 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금수저 좌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좌파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분이 보니까 어떤 분인지 봤더니 미국 유학파시고 김일성을 전공했습니다. 유준호 선생의 외할아버지인데 이분이 과거에 발언을 보면 북한 김일성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을 거의 민족의 영웅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일성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들을 보면 워낙 많아가지고요. 제가 뭐 하나만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나오지 않은 건데 김일성은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한 상태에서 혜성같이 나타나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고 자수성가형 민족의 영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다. 자, 그런데 김일성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우리 민족 700만을 죽음으로 내몬 바로 그 주인공이 김일성 가문이죠. 예. 김일성이 예전에 항일 의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사료를 비교해 보면은 과연 그게 항일 운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밝은 부분, 이런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일방적으로 묘사해서 특히나 학생들로 하여금 이걸 가져다가 교육을 시켰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예. 저분이 이제 항일 독립투쟁사 연구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예. 여기서 서울대 국사학과 나오고 김일성을 자수성가형 민족 영웅이라고까지 하는데 민족 영웅. 예. 예. 근데 저분이 집안 내력을 보면 저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버지가 일조각 창업주 한만년 씨의 그 우리나라 유명한 언론인이죠. 그분의 넷째 아들입니다. 형제들도 뭐 서울대 교수, 뭐 유명한 교수고 다 그렇고 또 외할아버지가 유진호 박사라고 고대 총장하고 옛날에 신민당 총재하던 그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또 외할머니는 이명래 고향 만든 그 집안의 딸이죠, 외할머니가. 예. 그러니까 저 집안에서 왜 저렇게 외골수 학자가 나왔는지 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번에 프레지던트컵 골프 대회를 보니까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도 300m도 치지만 또 물에도 빠뜨리더라고요. 예. 같은 형제라도 참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김일성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범 아닙니까? 전쟁 범죄자?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분을 그 사람을 민족의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그러니까 6.25 사변에서 300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요. 정치범죄 용소로 만들어서 또 100만 이상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 대량 아사자가 나온 황정엽 씨 얘기한 것처럼 이 30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숫자가 700만 명입니다. 김일성이 죽인. 그렇죠. 예. 김일성이 집단적으로. 죽은 이 700만 명의 키를 한 160cm로 잡으면은요, 이 부산에서부터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연결이 된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에서 가장 큰 학살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김일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제시대 그런 항일 의식 요 정도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화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선과 악의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지필진 일부 뭐 교수들이 교수님들이 우리는 뭐 국정교과서에 참여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런 걸 좀 봤습니다. 저기 한홍구 교수가 자주 글을 쓰고 활동했던 그런 단체 그런 잡지를 만들어내는 책을 만들어내는 그곳에 같이 활동하는 분들을 보니까 대충 그렇습니다. 뭐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이런 얘기들, 심지어는 강정구 교수, 전 동국대 교수, 남한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던 그런 분들하고 활동을 쭉 같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강정구 교수 같은 경우는 남한은 외세종소이고 북한은 자주와 주체의 나라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는데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하죠. 국가의 정통성 문제를 보면 북한이 남한을 능가했다.
사회주의를 대안의 모델로 받아들임으로써 북한이 민족 정통성을 확보했다. 아니 노골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2001년도에는 북한의 그 남북 교류할 때 만경대 김일성 생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 가서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하자 이런 글을 남겨가지고 논란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학계 물론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의 이런 편향된 시각이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도 들어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그 집필 거부를 선언한 교수님들 명단을 이렇게 쭉 보니까 활동에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 중에 꽤 상당수 일부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런 논란이 있는 분들과 같은 활동한 그런 단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정 거민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역사학회, 역사 관련 연구단체들 또는 교수님들, 일선 선생님들 전반적으로 편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한꺼번에 바꾸겠습니까? 예,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정부의 존재 목적이 뭐 중요한 것이 이제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 우리한테 적이라는 것은 소련의 앞잡이로서 공산주의에서 북한에 내려와서 공산주의 활동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의 체제에 반하고 우리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주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일정 부분 거기에 동조해서 지금 해서 뭐 국정교과서라든가 이런 데 편성해서 이제 공격하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하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전부가 그렇겠습니까? 일정 부분 아주 작은 분야의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 일일이 다 하지 말고 우리는 큰 거시적인 틀로 나가서 제도로서 또는 어떤 국가의 어떤 교육의 방향으로서 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의 가치, 목적이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분 얘기가 맞는지 실제로 한쪽에서는 국정 참여 못하겠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전반적으로 학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그 한국사 하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그 헌법 그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저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다소 과합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족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대외 항쟁이나 외세와의 그 투쟁을 중심으로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이라는 점에서 착안을 하면서 국가라는 것.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차원에서는 좀 연구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권희영 교수님 얘기가 어느 정도 맞는지는 뭐 또 평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분명한 거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가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너무 인색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로 미국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오늘 밤에는 역대 대통령 두 번째로 펜타곤 미국 국방부를 방문합니다. 한반도 평화재단 한화갑 총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총재님 나오시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예. 정치와 오래 하셨으니까 최문순 강원지사가 영상 보셨습니까? 아, 예, 봤습니다. 예, 한 번 더 보시고요. 예.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과론지 과음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들어보시죠. 다음으로 저 무대 말씀드렸듯이 동계올림픽 등 여러 가지 현안으로 인해서 담당 국장님 나오세요. 지사님. 네네. 앞에 보시고 답변하시면 된다고요. 잠깐만요. 잠시 도정진문의 그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모시고 나가세요. 뭘 보시면 아무시나이 답변해야지. 도정진문 무관시키면 어떡해. 저 해프닝을 우리 정치 오래 하신 총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예, 저희들도요,
예, 국정감사 때 말이죠. 예.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모두 술 한 잔씩 합니다. 예, 과거에. 뭐, 그렇지만은 저렇게 그 몸을 못 가눌 정도 과음은 못 하죠. 예.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결례지요. 술 한 잔 뭐 드셨습니까? 소주, 아니 맥주? 예, 저는 이 맥주, 예. 맥주 한두 잔 정도 먹었고요. 예, 소주는 안 먹었어요. 예, 그런데 저 보니까 아마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온 손님이니까 예, 예. 내가 대접한다 말이야. 그리고 그쪽에서 이 술을 주는데 특히 중국은 그러잖아요. 도간술 먹고. 그것도 이제 내가 중국 사람한테 이 꿀리지 않고 말이야. 술로 이겨야 예. 되겠다. 이런 오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시합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사양 안 하고 먹다 보니까 과음을 하게 된 거고, 저렇게 됐으면 말이죠. 예. 그 도지사가 회의를 좀 한두 시간 연기를 요청해서 예, 그렇게 처리했어야 돼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건 도민들한테나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이 아닌 건 분명하죠. 예. 근데 강원도 측에서는 아니다. 피곤해서 그렇다. 과로했다. 아니 근데 그 과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예. 이 술이 과한데 이거 이길 힘이 없는데 외국 손님이 같이 먹자 하니까 그것도 근무하는 식으로 해서 과로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과로한 상태에서 술을 드셨다. 그것은 이 변명이 안 된다고 봐요. 변명이 안 된다. 오히려 말이죠. 예.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중국 분이 자꾸 술을 권해서 우리 강원도에 온 손님인데 예, 중국식으로 내가 이 도지사가 대하는 것이 예의 같아서 그렇게 받아서 같이 대작을 하다 보니까 좀 과음이 됐던 것 같다. 우리가 옆에서 말이요 회의를 좀 연기시키고 예, 지사님한테 좀 쉬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우리가 그 제대로 못해서 좀 이런 사태가 난 것 같다고 오히려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낫지. 과로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술 먹은 것도 과로란 말입니까? 그러면 지사님이 최무준 지사께서 뭐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오히려요 더 떳떳하고 예, 또 이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말이죠. 예. 도민에 대한 예의지요. 예. 총재님 술 좋아하십니까? 예, 막걸리는 자주 먹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막걸리 저녁에 먹으면요. 예. 밥 안 먹어도 든든하고 막걸리에 그 유산균이 있어서 소화도 잘 돼요. 예. 근데 과음하면은 문제죠. 예. 혹시 정치인들이 술 때문에 망신당한 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예, 당 대표 하시고 주로 당 정당 활동, 의원 활동 하시면서 보신 현장 중에 이건 안 된다. 술 때문에 정말 이 사람 망신당했다 하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 술을 먹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이 억양이 높아지고, 예. 그리고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게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술을 많이 과음을 하고 나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 내가 어떻게 집에 왔지?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그러면 겁이 덜컥 나요.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막 옆에 전화도 하고 물어봐요. 내가 혹시 실수 안 했냐고. 그러나 실수를 했더라도 실수 안 했다가지 뭐 당신 실수했어 하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예. 그러나 자꾸 그렇게 이제 자기 관리를 함으로써 실수를 줄이는 거죠. 예, 술 먹으면 실수 많이 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늘 그렇죠. 저는 술을 100잔 먹으나 1000잔 먹으나 한 잔도 안 먹으나 똑같다. 이렇게 늘 장담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술이 많이 먹으면 버덕이더라고요. 예, 힘들다. 예. 최근에 뭐 작년, 재작년에 이제 낮술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낮술 먹고 뭐 술 먹으면 제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했는데 과거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술 한잔 먹고 밤에 술 한잔 먹고 그것이 미풍양속입니까? 아니면 정말 문제 있고 이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술을 적당히 먹으면요, 이건 우리가 이 친선 교류하는데 말이죠, 도움이 되죠. 근데 과음을 하면은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먹다 보면은 과음의 한도를 못 느끼고 그냥 과음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술을 먹을 때는 항상 그런 잠재 의식을 가지고 과음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강원도 강원지사 일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해명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도의회에서 굉장히 혼을 내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짧게 한번 보시죠.
정신 차리세요. 무슨 지사가 어제 잠을 못 자서 과로해서 쓰러졌다고 이런 논평을 내는 겁니까? 그렇게 우애가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빠져나갈 사항입니까? 네, 화가 많이 나셨네요. 예, 해명이 더 예. 화를 불렀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예. 예, 그리고 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예. 예, 다시는 잘못 안 할 테니까 예. 용서해 주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말하는 것도 오히려 흉이 되는 게 아니라 덕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런 때는 숨길 필요 없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예. 사실대로 이야기한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장관한테 호통치는 것 같은 그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죠. 지사 앞에 놓고 도의원들이 예, 저런 이 자세로 말입니다. 도정을 비판적으로 끌고 가야 도지사가 이제 잘못을 못하는 거죠. 예. 총장님 정치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선거를 치르셨습니다. 예. 아쉽게 승리한 때도 있고 아쉽게 예. 패배한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강동원 의원이 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개표가 조작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도 강동원 의원은 얘기는 잘못했는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예. 강력하게 의혹이 남아 있다. 뭔가 예. 좀 약간은 여지를 남겨둔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남아 있는 해소되지 않는 의혹. 저런 표현은 좀 명쾌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같이 겨뤘던 대통령 후보였으니까 예. 예, 졌다 가더라도 그런 아쉬움은 있겠지요. 예, 그러나 저것이요. 예. 저런 자세가 결코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 못 줍니다. 깨끗이 승복한 자세가 박수를 받지. 예. 예, 미적미적 해가지고 자꾸 토를 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요 큰 지지 못 받습니다. 예,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요.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표는 그런 일이 나면 말이죠. 내가 말이요. 내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당선 못된 거지 말이야.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말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너그럽구나. 그리고 오히려 박수를 보낼 겁니다. 예. 예. 혹시 정치인도 인간인데 억울하고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대통령 됐을 텐데 그런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런 미련 남아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심한 경우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말입니다. 예. 울분을 토로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승리가 바꿔져 돌아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개인의 이 추태만 보이는 거예요. 예. 추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승복을 하고 말입니다. 예. 당당하니 그것도 처신하면요. 오히려 박수 받습니다. 총장님께서 역대 실은 선거 중에 가장 불복하고 싶었던 너무나 안타까웠던 너무나 억울했던 선거는 언제였습니까? 주변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포함해서? 글쎄요, 좀 야속한 생각 들고. 예. 저는 92년 대선 때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못 됐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죠. 예. 그때 저는요, 당선된다는 확신 속에서 제 나름대로 선거에 임했었어요. 근데 낙선되니까요, 한 달 동안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그냥 한숨이 나온 거예요. 하고 말이죠. 이 속에 맺혀 있는 이것이 풀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한테 분노를 표출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우리가 말이야, 그렇게 노력했는데, 예. 야속하단 말이야. 예. 왜 우리를 당선 안 시켜줬을까?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억울함이랄까, 또 후회, 우리가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 이런 것이 와서 여가 딱 그냥 굳어 있어요, 가슴에. 가슴이? 예. 가슴에 빛처럼 굳어가지고, 딴 생각 하다가도 느닷없이 하고 한숨이 쉬어지고 말입니다. 예. 그런 시간을 상당히 몇 달 동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후련해 주시더라고요. 예. 지나니까 이제 괜찮은데요. 예. 처음에는 여가 말입니다.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요. 예. 문재인 대표도 아직도 여기에 돌덩이가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요. 예. 딱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이것이 대인이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교, 역사, 학계 등등에서 거의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첫 출발은 KBS 이사, 또
방송문화진흥회 예.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 공산주의자에서 출발을 했는데 예. 교과서 국정화 문제, 최근에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일선 고등학교 교실에서 뭐 박정희를 죽였어야 됐다. 예. 이런 얘기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이런 수업, 이게 참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우리 민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성이다. 예. 그러고요, 우리가 너무 말입니다. 1등 의식에 집착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말입니다.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의식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이제 이 구석구석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확대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완전히 몇 조각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 모든 책임이 결국 정치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 정치가 타협적이 되면은 이런 이 타협의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배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이 교과서 문제만 하더라도요,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추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목숨 걸고 추진 목숨 반대. 걸고 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중요시하느냐?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합니다. 예.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명분을 그걸 지키려고 목숨을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적 아니면 동지예요. 예. 이거 이제 완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말이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영국에서 교과서 문제가 말입니다. 대처 수상 때, 대두됐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슬기롭게 극복해서 통합 교과서를 만들었다. 예. 역사에 대해서 말이죠. 또 미국에서도 2000년대 초 부시 대통령 취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상원에서 말입니다. 전부 난상 토론해가지고 표결로서 말입니다. 예. 그걸 이제 처리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심지어 독일과 프랑스는 적대적 아닙니까? 철천지 그렇죠. 원수지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독일 수상 또는 불란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 이제 양쪽 승복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걸 해가지고 그걸 이 완충지대를 찾아서 해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두뇌가 말입니다. 1등 못 가라면 서러워하는 거고, 요새 한류 같은 것은 말입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IT 기술이 스스로 선진국이라는 걸 자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말이요, 왜 그런 타협의 문화는 우리가 실천을 못합니까? 예. 근데 이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에 교과서 문제도요, 정말로 이 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걸 문제점을 스스로 말입니다. 예.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하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통치 기술이에요, 제가 볼 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야 간에 말입니다. 논쟁하다가 타협점을 찾아내고 이러면 국민들이 처음에는 구경하다가 타협점 나오면 박수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권력 잡았으니까, 우리가 짓고 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 해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한쪽에서는 그거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말입니다. 저는 야당에서 이 반대하는 방법도 말입니다. 이거 안 하면 전부 무다. 그렇죠. 거기다 목숨을 예. 걸어버려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 정치 문화의 패턴이 전부 지금 파급돼 가지고 이젠 적대적 대결의식밖에 없어요.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순화시키느냐. 예, 이것이 우리 민족 전체의 과제입니다. 특히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모든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미우면 말입니다. 그것은 용서의 대상이 못 돼요. 죽여버려야 되는 대상이 된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자기 국가에 대한 예우나 말입니다. 또 이 윗사람에 대한 예우,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저는 대단히 안타깝고, 우리가 범국민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일어나서 적어도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이제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고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 예를 들면 제가 그런 분이 있잖아요. 이용법 박사라고 우리 고대사를 연구해가지고 영어로 책을 써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이제 결국 주된 이념이 뭐냐? 홍익인간 이와 세계입니다. 당군 건국 이념이에요. 예. 홍익인간 이와 세계. 이것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인류의 이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사 연구, 요것도 지금처럼 말이죠. 이 학문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중국 같은 데서는요, 동북공정할 때 사회과학원에서 높은 월급 주고 예. 수천 명 데려다 놓고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연구해가지고 대가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정신문화연구, 이거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대우 잘 해주고 말이죠. 학교 다닐 때도 장학금 줘가지고 너는 고대사 어느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뻗어가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다른 나라에서 떠드는데 우리는 몰라서 쳐다보고 있는 이런 역사 공부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현대사, 근대사 여기 보고 방금 말씀하신 동북공정이 됐건 뭐 심지어는 뭐 고려, 고구려 이쪽은 연구할 사람이 그러니까 별로 저는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봐요. 예. 우리가 전부 현실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근대사가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한 사람들은 내 것이 최고다 이거. 내가 연구한 것이. 여기다 이제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나 아니면 못한다. 나는 이렇게 학문의 자유를 누린다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 국민의 이 전체적인 말입니다. 합의 속에서 그런 것이 나와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관을 가지고 말이죠. 싸우는 이것은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역사 철학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야 돼요. 이분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한홍구 교수라든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기성인들은 모르지만 학생들에게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뭐 강연을 튼다든가 일부 편향적인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지나치지요. 아무리 말입니다. 이 옹호하려고 해도 지나치단 말밖에 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김일성에 대해서요. 북한에서는 영웅시해가지고 하지만 지금 한 3만 명이 모두 북한에서 탈북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김일성이 죽었을 때 눈물 흘리고 꽃다발 바치고 그건 진심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건 우스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사는데 거기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하고 굶어 죽이고 말이죠. 왕조 세우고 이런 사람이 말입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옹호하는 이것은 도저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서는 해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건 아니다. 이건 대결의식이에요. 그래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언제나 싸움뿐이지 말입니다. 타협의 문화나 우리가 협력의 이런 이 정신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전부 반성하고 이제는 정치부터 타협 정신을 발휘해서 정치부터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